20분 전만 해도 나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협력업체 측의 끊임없는 제안 설명을 듣고 있었다. 건축 설계 회사의 이사로서 이런 회의는 매주 몇 번씩이나 참석해야 하는 일상이었다. 판 이사님, 강원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안건은 저희가 제안한 대로.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하고 나는 비서에게 계속해서 기록해달라 이른 뒤 창가로 걸어갔다. 여보세요, 준성아. 전화 너머에는 대학 동창인 이준성이 있었다. 그는 지금 투자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경철아, 오늘 저녁 시간 돼? 업계 친구들 몇 명 모이는 저녁 자리가 있는데 네 회사 물리 프로젝트 얘기도 좀 할 겸 말이야. 나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몇 시에 어디서? 6시 반 그랜드 호텔. 최신 안건 가져와. 네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있거든.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비서에게 완벽한 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5시 반 나는 정확히 그랜드 호텔 로비에 나타났다. 이곳은 시내 중심가의 황금 입지에 자리한 5성급 비즈니스 호텔로 몇 번 와본 적이 있어 회의실이 1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잠시 후 발표할 핵심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짚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로 들어섰다. 회의실 13호는 복도 끝에 있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던 나는 모퉁이에서 이곳에 있을 리 없는 사람을 마주쳤다. 내 아내 서연이었다. 결혼 5년, 나는 서연을 충분히 잘 안다고 자부했다. 그녀는 조용한 여자였다. 집에서 책을 읽고 꽃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고 가끔 절친들과 나가 애프터눈 티를 즐겼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 전까지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돌아가 있어. 이따 전화할게. 서연이 고개를 돌려 그 남자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다. 그 남자는 나를 한 번 쳐다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몸을 돌려 복도를 떠났다. 복도에는 나와 서연 그리고 숨 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당신, 일은 다 끝났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살짝 들어 보였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당신은? 무슨 일인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 최근에 문화 콘텐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 오늘은 고객 만나러 온 거야. 나는 잠시 멍해졌다. 서연은 한 번도 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결혼 후 그녀는 줄곧 집에 있었고 내 수입만으로도 우리 생활은 충분했다. 그녀 또한 경제적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도 내비친 적이 없었다. 언제부터인데? 내가 물었다. 지난달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도 뭔가 내 일을 하고 싶어서 당신한테 말 안 했어. 지난달. 나는 머릿속으로 지난달의 메일을 빠르게 되짚었다. 그 시기에 나는 정말 바빴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서연에게서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방금 그 사람은 누구야? 이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자 복도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서연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다. 우리 회사 이사님이야. 최민준 이사.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빛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경철 씨, 오해하지 마. 우린 정말 그냥 업무 관계야. 나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진실된 답을 찾으려 했다. 5년간의 함께한 시간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게 했다. 지금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복도에서 얘기하긴 불편해. 다른 곳으로 옮기자. 내가 말했다. 아래층 카페는 조용하고 이 시간대에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었다.
우리는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아 각자 커피 한 잔을 시켰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내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일한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연은 커피 잔을 쥐고 있는 손가락이 힘을 주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2달 전쯤 친구들 아사낫에서 문화행사기획자 모집 공고를 봤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력서를 넣었지. 그래서 합격했어. 그녀는 잠시 멈췄다. 처음엔 그냥 아르바이트였어. 일주일에 2-3번 회사에 나갔지. 그러다가 일이 잘 풀려서 최 이사님이 프로젝트를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해서 더 자주 나가게 됐어.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최대한 평온해 보이려 했다. 그럼 이 2달 동안 당신이 매일 나간다고 한 건 다 출근한 거였어? 매일은 아니야. 그녀가 변명하듯 말했다. 대략 일주일에 나흘이나 닷새 정도? 당신이 매일 그렇게 바쁘니까 뭔가 성과를 내고 말해주고 싶었어. 오늘 호텔에서 무슨 업무를 얘기한 건데? 이 질문에 서연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커피의 뜨거운 김이 그녀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기업 송년회 기획안이었어. 그녀가 말했다. 고객이 갑자기 미팅 장소를 호텔로 바꿔서 얘기하게 됐어. 당신이랑 최민준 이사 둘만? 다른 동료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일이 있어서 먼저 갔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다. 이성적으로는 정말 우연일 수도 있었다. 서연이 정말로 일하고 있었고 최민준 이사가 그녀의 상사였으며 오늘의 만남도 정말 우연한 사고였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 직감은 미친 듯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이준성의 저녁 식사 자리에 또다시 참석했다. 서연에게는 집에 일이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 서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침묵했다. 서연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도 다시 다물었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호텔 복도에서 보았던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감았다. 최민준 이사가 옷매무새를 다듬던 동작, 서연의 표정,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하던 그녀의 눈빛 속 부드러움.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이 다시처럼 내 심장을 찔러왔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곧장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며칠 전 그녀가 사온 꽃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꽃들은 한창 화려하게 피어 있었지만 내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밤중 나는 침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서연은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살짝 들썩이는 어깨로 보아 아직 잠들지 못한 듯했다. 서연아, 내가 나심하게 불렀다. 그녀가 몸을 돌리자 눈가가 조금 붉어 있었다. 우리 결혼 5년 됐지.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이 5년 동안 내가 당신을 너무 많이 소홀히 한 걸까?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경철 씨, 날 소홀히 한 게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그저 당신이 행복한지 알고 싶을 뿐이야. 이 질문에 서연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고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경철 씨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말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 다음 한 주 동안 나는 의도적으로 업무 일정을 조정하여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하려 했다. 서연도 이전보다 나에게 더 신경을 쓰는 듯했다. 매일 저녁밥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렸고 밤에는 더 이상 휴대폰에만 고개를 파묻지 않고 나와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무언가가 이미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끔 내가 부르면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반응했고 눈빛에는 온통 할 말이 가득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외출 횟수, 아르바이트는 그만두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주 나갔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 나는 그녀를 추궁하지도 미행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관찰하며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그날 오후 나는 회의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여는 순간 서연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잘 처리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애교 섞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이런 말투는 내게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것이었다. 나도 보고 싶어. 나는 현관에 선 채 가슴을 누군가 주먹으로 세게 때린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서연은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나를 보는 순간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그녀가 다가와 어색한 동작으로 내 외투를 받아주었다. 회의가 일찍 끝났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절친. 그녀는 빠르게 대답했다. 내일 쇼핑 가기로 약속 잡았어. 또다시 거짓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뒤척였다.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온갖 이상한 일들이 가득했다. 나는 내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몰랐다. 어쩌면 서연은 단지 자신만의 공간에 오래 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직감은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속삭였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사설 탐정 친구 김태훈에게 전화했다. 태훈이는 대학 동기인데 졸업 후 탐정 사무소를 차려 주로 결혼 문제나 기업 조사를 전문으로 했다. 한 사람을 좀 알아봐줘. 내가 말했다. 누구? 30대 초반 정도 문화 콘텐츠 회사에서로 일하고 있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서연이 최근 행적도 좀 알아봐줘. 전화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경철아, 형수님하고 문제 생겼어? 어쩌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알겠어. 3일만 줘.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내가 비열한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아내를 조사한다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 진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3일 동안 나는 평소처럼 출퇴근했고 서연과도 여느 때처럼 농담을 주고받았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면은 이미 거친 파도에 휩싸여 있었다. 셋째 날 저녁 김태훈을 회사 근처 바에서 만났다. 그가 내게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여기 다 있어.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조사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서영과 최민준 이사가 카페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고 최 이사의 손은 서연의 어깨에 살짝 얹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고 매혹적인 미소가 피어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두 사람이 거리를 나란히 걷는 모습이었다. 최 이사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최민준, 30대 초반, 미혼. 김태훈이 내게 위스키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3년 전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발령받아 왔고 현재 모문화 콘텐츠 회사의 영업이사야. 실적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나는 잔에 든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이 불타는 듯했다. 그와 서연은 2달 넘게 알고 지냈어. 김태훈이 말했다. 처음엔 분명 어무 관계였지만 곧 다른 관계로 발전했어. 그동안 그들은 자주 데이트를 했고 영화관, 놀이공원, 교회에도 갔어.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내 관찰로는 두 사람이 아직 육체적인 관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 이 말에 나는 잠시 안도했지만 곧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가? 감정적인 배신은 때때로 육체적인 배신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경철아, 어떻게 할 생각이야? 김태훈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서연은 아직 자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달려와 나를 맞았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셨어?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회식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해장국 끓여줄게. 그녀가 몸을 돌려 부엌으로 가려는데 내가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아,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솔직하게 대답해줘. 그녀의 몸이 눈에 띄게 굳었다. 무슨 질문인데? 말이 입가까지 나왔지만 나는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인정할까봐, 우리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말할까봐,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다. 피곤하지 않아? 결국 나는 그 질문만을 던졌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가가 붉어졌다. 안 피곤해. 그녀는 나를 끌어안고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경철 씨, 나 정말 안 피곤해. 그날 밤 나는 서연을 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들이 가득했다. 그때 그녀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캠퍼스 오솔길에서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나와 함께 할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옆에 있어 줄 거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꿈에서 깨어났을 때 대개는 이미 눈물로 축축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서연을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떠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그녀에게 물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를 떠날 거야. 그녀는 멍하니 있다가 웃으며 나를 툭 쳤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해? 나 진심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만약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선택할 거야? 그녀의 미소는 서서히 굳어갔고 눈빛은 복잡해졌다. 경철 씨, 혹시 뭔가 알아챈 거야? 아니, 나는 그녀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그냥 아무렇게나 물어본 거야.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 당신 한 사람만 사랑할 거야. 얼마나 달콤한 거짓말인가. 하지만 그 말을 내뱉을 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또 다른 예로 나는 일부러 최민준 이사의 이름을 꺼내곤 했다. 당신 회사 그 이사님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숙여 과일을 썰었다. 능력 있는 것 같아.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사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나는 그녀가 건네준 과일을 받았다. 회사 여자 직원들은 다들 그 사람을 좋아하겠네? 글쎄, 난 별로 신경 안 써봤는데. 그럼 당신은? 이 질문에 그녀는 손을 떨며 손가락을 베일 뻔했다. 나? 내가 뭘?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그냥 평범한 동료 관계야. 그녀는 과일칼을 내려놓았다. 경철 씨, 오늘 왜 그래?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밤잠을 설쳤다. 그녀가 내 옆에서 뒤척이며 한숨을 여러 번 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말에 서연은 절친과 쇼핑을 간다고 했다. 좀 늦게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제안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녀가 황급히 거절했다. 당신은 집에서 쉬어. 나 혼자 택시 타고 갈게. 가는 길이야. 괜찮아. 내가 고집하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차가 시내 중심가의 백화점 입구에 도착했다. 서연이 안전벨트를 풀고 내릴 준비를 하는데 내가 갑자기 그녀를 불렀다. 잠깐만. 왜? 나는 백화점 입구를 가리켰다. 당신 절친이 기다리고 있다며? 왜 아무도 안 보이지? 서연이 내 시선을 따라가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백화점 입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절친이 아니었다. 최민준 이사였다.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손에는 장미 한 송이를 들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서연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봐.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사람 기다리게 하지 말고. 경철 씨, 내 말 좀 들어봐. 오해가 있어. 설명할 필요 없어.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즐거운 시간 보내. 서연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차문을 열고 내렸다. 나는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최인준 이사에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최 이사가 그녀에게 꽃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백화점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차 시동을 걸고 목적 없이 도시를 달렸다. 나는 한참을 운전하다가 마침내 한강변에 멈춰 섰다. 이곳은 나와 서연이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였다. 그날 저녁 노을은 강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우리는 강둑에 나란히 앉아 천천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경철 씨, 우리 이렇게 계속 좋을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그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원히. 그때의 맹세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이토록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준성에게서 온 전화였다. 경철아, 오늘 저녁 시간돼. 나와서 한잔할까? 좋아. 우리는 홍대 거리의 한 바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준성은 내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챘다. 왜 그래? 형수님하고 싸웠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그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이준성은 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래서 서연이가 바람 피운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거의 다 왔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 나는 술을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준성아, 여자는 왜 변심하는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책임을 다 당신 탓으로 돌리지 마. 이준성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내가 말했다. 이 5년 동안 내가 그녀에게 부족하게 해준 게 있었나?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고 그녀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지지해줬는데 왜 그녀의 마음을 잡을 수 없었을까? 이준성은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어쩌면 그녀가 원했던 것은 정말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고 결국 이준성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캄캄했다.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불을 켜자 거실 전체가 텅 비어 보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며칠 전 그녀가 사온 꽃들은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시들어가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새벽 2시 서연이 드디어 돌아왔다. 그녀는 술을 꽤 마신 듯 뺨에 부자연스러운 홍조가 돌았다.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더니 그녀가 멈칫했다. 아직 안 잤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응, 내가 말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내 앞에 와 앉았다. 경철 씨,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속였어. 그녀의 눈물이 다시 뚝뚝 떨어졌다. 미안해. 당신을 실망시켰어. 그 사람을 사랑해.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온몸을 떨며 더 서럽게 울었다. 모르겠어.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모르겠어. 이 대답은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만약 그녀가 단호하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나는 어쩌면 스스로를 설득하고 믿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겠어라고 말한 것은 인정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냉전에 돌입했다. 서연은 여전히 매일 밥을 하고 청소를 하며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했지만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가끔은 하루 종일 몇 마디도 나누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최민준 이사와 만남을 이어갔다. 이 점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매번 외출하기 전에는 어디에 누구와 함께 가는지, 몇 시에 돌아올 것인지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강제로 한 사람의 몸을 붙잡아둘 수는 있어도 그의 마음을 붙잡아둘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온통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럼 당신이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말해. 내가 말했다.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봐. 이 결혼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뒷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에 잠겼다. 일주일 뒤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했다.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했고 최소 보름은 머물러야 했다. 출발 전날 나는 이 소식을 서연에게 알렸다. 그렇게 오래? 그녀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프로젝트가 좀 커. 나는 짐을 싸며 말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조심하고. 그럴게. 그녀는 문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경철 씨, 돌아올 거지? 나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돌아오길 바라는 거야. 그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나는 다가가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바보, 여기는 내 집이야. 당연히 돌아올 거지.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비행기를 타고 지방으로 떠났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보며 마음속에 문득 해방감이 밀려왔다. 어쩌면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좋은 일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나 또한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었다. 지방에서 보름 동안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낮에는 현장을 뛰어다니고 밤에는 기획안을 정리하며 집안일에 대해 생각할 틈조차 거의 없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 고요해질 때마다 서연의 얼굴이 여전히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가 처음 나에게 밥을 차려주던 때의 서투른 모습, 아플 때 내 품에 안겨 애교 부리던 모습,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녀 눈에 비치던 빛.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제는 슬픔을 동반한 채 떠올랐다. 서연은 매일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밥은 먹었는지, 프로젝트 진행은 어떤지, 언제 돌아오는지 물었다. 나도 답장했지만 늘 짧은 몇 글자뿐이었다. 그러다 열흘째 되는 날 그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경철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왜 그래? 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도 보고 싶어. 결국 나는 그 말을 내뱉고 말았다. 전화 너머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경철 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울지 마. 내가 말했다. 내가 돌아가면 우리 제대로 얘기하자. 그녀는 울면서 약속했다. 꼭 돌아와야 해.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호텔의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불빛으로 환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보름 뒤 나는 마침내 이 도시로 돌아왔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는 이미 밤 9시였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나섰는데 문득 익숙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마중 나가는 곳에 서서 해바라기 한 송이를 들고 초조하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경철 씨. 그녀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 몸의 온기를 느꼈다. 이 순간 모든 원망과 서운함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바보, 집에 있지 않고 왜 나왔어? 내가 말했다. 가장 먼저 당신을 보고 싶었어.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경철 씨, 나 깨달았어. 뭘 깨달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깨달았어. 그녀는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야. 오직 당신뿐이야. 이 말에 내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밀려왔다. 그쪽과는 이미 확실히 정리했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내가 남편이 있고 남편을 사랑하니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니지 말아 달라고 말했어. 그는 뭐라고 했어? 이해했다고 했어. 이 도시를 떠날 거라고. 서연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경철 씨, 미안해. 내가 한순간 헛된 마음에 빠져 우리 결혼을 망칠 뻔했어.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지난 일은 그냥 지나간 일로 두자. 정말 그래도 돼?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빛은 온통 기대로 가득했다. 그럼 내가 말했다. 당신이 정말 깨달았다면. 깨달았어. 그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과 잘 지내고 싶어. 평생 헤어지지 않고. 그날 밤 우리는 아주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내내 서연은 소녀처럼 내 팔짱을 끼고 지난 보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며 어쩌면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한 달 동안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매일 집에서 살림을 하고 책을 읽고 꽃을 가꾸었다. 가끔 절친과 차를 마시어 외출하기도 했지만 언제 돌아올지 미리 알려주었고 시간도 정확히 지켰다. 그녀는 이전보다 나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썼다. 매일 퇴근하고 내가 집에 들어서면 그녀는 나를 맞이하여 가방을 들어주고 물을 따라주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았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고 회사 일이나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평범하고도 따뜻한 느낌은 이전에 있었던 불쾌한 일들을 거의 잊게 할 정도였다.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우리 결혼 5년 동안 제대로 놀러 가본 적이 없잖아. 그녀가 말했다. 당신 프로젝트도 바쁘지 않으니 지금 휴가라도 다녀오는 게 어때? 어디로? 어디든 좋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 결국 우리는 도미안의 작은 해변, 도시를 골라 일주일간의 휴가를 보냈다. 그곳은 우리가 결혼한 이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우리는 해변을 산책하고 일출과 일몰을 보며 현지 음식을 맛보고 많은 사진을 찍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내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다. 경철 씨,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우리는 부부잖아.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하지만 난 정말 당신을 잃을 뻔했어.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그동안 난 매일 후회했어. 왜 내가 그랬을까 하고.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길 거야.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내게 장난을 치기로 작정한 듯했다. 여행 셋째 날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병철 씨 되십니까? 네. 누구시죠? 최민준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무슨 일이시죠?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다. 한병철 씨, 저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다. 서열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최민준 이사가 말했다. 만약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진실이라는 두 글자에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진실이요? 전화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저녁 7시 지난번 그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직감은 가지 말라고 속삭였지만 이성은 어쩌면 들어봐야 할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저녁 6시 반 나는 서연에게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 7시 정각 나는 정확히 카페에 도착했고 최민준 이사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병철 씨, 그가 일어서서 내게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가 내민 손을 무시하고 곧장 자리에 앉았다. 말해봐. 무슨 진실인데? 최 이사는 손을 거두고 다시 앉았다. 그는 조금 초췌해 보였고 눈에는 핏줄이 서 있었다. 한병철 씨는 서연 씨가 왜 저와 함께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다.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데요? 내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임신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벼락처럼 내 머릿속을 강타했고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뭐라고요? 서연 씨가 임신했습니다. 최민준 이사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나는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귓가에는 윙 하는 소리만 들리고 최 이사의 목소리는 멀고 흐릿해졌다. 말도 안 돼. 나는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저도 말도 안 되는 일이길 바랐습니다. 최 이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지난달에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이미 6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녀는 왜 당신과 헤어지고 나랑 다시 잘 지내려고 한 건데요? 최 이사가 내 말을 이어받았다. 당신이 그 아이를 당신 아이로 믿게 하려고. 당신이 그 아이를 당신 아이로 믿게 하려고. 최 이사의 목소리는 얼음으로 만든 칼날처럼 이미 만신창이가 된 내 마음에 사정없이 박혔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테이블 다리를 죽으림을 다해 움켜쥐어 손가락이 거의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증거가 있죠? 나는 간신히 냉정을 되찾으려 했으며 목소리를 냈다. 마치 사포가 나무를 긁는 듯 거친 목소리였다. 최 이사는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게 밀어넣었다. 이건 그녀가 처음 병원에 가서 검사받은 보고서입니다. 날짜는 지난달 15일입니다. 직접 보십시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위에는 분명 서연이라는 이름과 임신 6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날짜는 그녀가 울면서 나를 보고 싶다고 잘못했다고 전화했던 날로부터 불과 3일 전이었다. 결국 그녀의 갑작스러운 깨달음은 양심의 반로가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항전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가 마음이 약하고 예정을 생각하며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쉽사리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한마디와 거짓된 제 시작으로 나를 속여 다른 남자의 아이를 속여 다른 남자의 아이를 속여 다른 남자의 극심한 구역질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냈다.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조금도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서연을 찾아 이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다. 한병철 씨. 최 이사도 따라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비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이간질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쏟고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제 아이가 태어난 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닥쳐. 나는 격렬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아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어. 당신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 망할 놈들이야.
나는 종이 조각을 던져버리고 몸을 돌려 카페를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에 거세게 불어왔지만 내 마음속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주차장까지 미친 듯이 달렸고 차 시동을 걸어 집 방향으로 질주했다. 머릿속에는 최 이사의 말과 서연의 그동안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되감겼다. 그녀가 신경 써주는 모습, 부드러운 거짓말, 여행을 제안할 때의 애교, 그리고 나를 끌어안았을 때의 죄책감과 동시에 단호했던 눈빛. 알고 보니 모든 부드러움 뒤에는 말 못할 계산이 숨어 있었고 모든 뉘우침은 이 기만을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바보처럼 그녀가 짜놓은 거짓된 환상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지만 나는 한참 동안 내리지 못했다. 미층 익숙한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내 심장은 수많은 바늘에 동시에 꿰뚫리는 듯했다. 한때 내 마음속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던 그곳이 이제는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감옥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창문을 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발걸음마다 칼날 위를 걷는 듯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집 문을 열자 서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곧장 달려왔다. 손에는 방금 씻은 딸기 한 접시를 들고 있었다. 경철 씨, 돌아왔어? 고객과의 미팅은 잘 끝났어? 내가 사온 딸기 한번 먹어봐. 정말 달아.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고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내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한없이 위선적이고 눈에 거슬렸다. 나는 살짝 부풀어 오른 그녀의 아랫배를 보았다.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최근에 규칙적으로 잘 먹어서 살이 쪘다고만 생각했다. 끝났어. 내 목소리는 차갑고 아무런 온도도 없었다. 서연은 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듯 얼굴에 미소가 살짝 굳었다. 왜 그래? 미팅이 잘 안 풀렸어?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시선은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서연아, 말해봐. 당신 임신했어?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딸기 접시가 와르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그녀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경악과 공포가 가득했다. 더 이상 이전의 침착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녀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한마디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정말이잖아. 그렇지? 내가 계속해서 추궁했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임신했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최민준 이사의 아이고 당신이 나랑 다시 잘 지내려고 한 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를 나로 만들고 싶어서였지? 마지막 말은 거의 소리 지르듯 나왔다. 마음속 깊이 억눌려 있던 모든 분노, 서운함,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이 순간 완전히 폭발했다. 서연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뚝뚝 떨어졌다. 경철 씨,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어떤 건데?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뭘 또 속이려고 해? 최 이사가 나한테 다 말해줬어. 당신의 검사 보고서도 보여줬고 당신은 완벽하게 해냈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은 잊었어. 불은 종이로 감쌀 수 없다는 걸.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서연이 소리치며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나는 이미 그 사람한테 확실히 말했어. 이 도시를 떠나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를 망가뜨리러 온 거야? 우리를 망가뜨려? 나는 울음보다 더 비참한 웃음을 지었다. 서연아, 우리를 망가뜨린 건 최민준 이사가 아니야. 당신이야. 당신의 한 번의 기만, 한 번의 배신.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하던 그 순간임이 파괴되었어. 나는 그녀의 아랫배를 가리키며 절망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렇게나 속이고 이용할 수 임신하고도 날 사랑하는 척 연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게 하려 했어. 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다. 고의가 아니었어, 경철 씨.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 나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무섭고 막막했어. 당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당신을 잃을까봐, 이 가정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날 속이는 걸 선택한 거야?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날 충분히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내가 영원히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기꺼이 키울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물 어린 눈빛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경철 씨,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 아이는 우리 아이로 키울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다시는 당신에게 미안한 짓 안 할게. 우리 아이로 키우자고?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서연아, 당신 미쳤어? 그건 다른 사람의 아이야. 당신과 다른 남자의 아이란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매일 그 아이를 보면서 당신과 최민준 이사의 배신을 떠올리란 말이야.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5년간의 결혼, 5년간의 감정. 이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한 가닥에 되돌릴 희망조차 없었다. 난 못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평온하지만 더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안 돼. 서연이 맹렬히 달려들어 내 다리를 붙잡았다. 경철 씨, 이혼하지 마.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정말 당신 없이는 안 돼. 아이를 지울게. 지금 당장 가서 아이를 지울 테니 이혼하지 말아줘. 응? 그녀의 애원하는 목소리는 목 놓아 울며 내 마음을 찢어놓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치유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재건될 수 없고 상처는 일단 생기면 다시는 치유될 수 없다. 설령 그녀가 아이를 지운다 해도 우리 사이의 균열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 기만과 배신은 다시처럼 영원히 내 마음에 박혀 있을 것이다. 늦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목소리에는 피로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우리 사이는 이미 되돌릴 수 없어. 당신이 나를 속이기로 선택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오늘의 결말은 정해져 있었어. 나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내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우리의 지나온 추억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끝없는 조롱거리로만 느껴졌다. 서연은 바닥에 앉아 내가 짐을 싸는 것을 바라보았다.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소리 없는 흐느낌만 남았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고 절망적이었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아이처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그녀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마음 약해질까봐 흔들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기만하고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녀가 짜놓은 거짓말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 밤은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머릿속에는 나와 서연이 처음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되감겼다. 그 달콤했던 순간들, 그 따뜻한 장면들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거듭 베어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두 사람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내가 너무 바빠서 그녀의 감정을 소홀히 한 탓일까? 아니면 그녀 자체가 평범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걸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배신은 배신이고 기만은 기만이었다.
나는 그녀의 한순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할 수 있었고, 감정적인 외도는 용서할 수 있었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산 분할은 간단했다. 집은 결혼 전에 내가 산 것이므로 내 소유로 하고 결혼 후에 저축과 차는 그녀에게 절반을 주었다. 더 이상 그녀와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고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이혼 합의서를 집에 가져다 주었을 때 서연은 소파에 앉아 멍한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많이 초췌해 보였다.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서명해. 나는 합의서를 그녀 앞에 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서연은 합의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또다시 떨어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글씨는 삐뚤빼뚤하게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경철 씨.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만약 최민준 이사가 없었고 이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지낼 수 있었을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오만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한때 나도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게 가장 무거운 일격을 가했다. 만약은 없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아, 당신은 앞으로 잘 지내. 말을 마치고 나는 서명된 합의서를 들고 한때 내 모든 아름다운 꿈이 깃들었던 그 집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신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나는 더없이 가벼움을 느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혼 서류를 받던 날 하늘은 푸르렀다. 우리가 결혼하던 날과 똑같이. 다만 모든 것은 변했고 사람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한때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은 이제 가장 익숙한 타인이 되었다. 서연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가 대신 처리했다. 변호사는 내게 편지 한 통을 건넸는데 서연이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안에는 서연이 직접 쓴 글씨가 빽빽하게 몇 페이지나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편지에서 나를 상처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 처음 최민준 이사와 함께하게 된 것은 그저 외로웠기 때문이고 내가 자신을 소홀히 했다고 느꼈기 때문이고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두려웠고 막막했다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직면할 수 없어 속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녀는 나와 함께한 5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우리가 함께 가보려고 영화를 계획하던 날들을 끊었다고 했다. 이 도시를 떠나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자신의 한순간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자신의 손으로 우리 결혼을 망가뜨린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경철 씨, 미안해. 행복하길 바라. 편지를 다 읽고 나는 그것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그녀가 내게 준 상처를 보상할 수 있을까? 속고 배신당했던 그 날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럴 수는 나는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을 겪어서 지쳐버린 탓이었다.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다. 나는 그저 과거를 내려놓고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1년 후 나는 원래 살던 도시를 떠나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건축 설계 회사로 이직하여 부수석 디자이너를 맡게 되었다. 일은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다. 새로운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했다. 나는 그곳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꾸몄다.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었고 책으로 가득 찬 책장, 그리고 녹색 식물로 채워진 작은 발코니도 있었다. 한가할 때는 헬스장에 가고. 내 삶은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변했고 점차 예전의 나를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결혼에 얽매이고 배신으로 고통받던 한경철이 아니었다.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한경철이었다. 이준성이 몇 번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가 변했다고,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여유로워졌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차분함과 여유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로 얻어진 것인지는 나 자신만이 알았다. 그 실패한 결혼 생활은 뼈저리게 새겨진 교훈처럼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다. 나는 결혼의 기초가 충성과 신뢰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감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조 건조된 타협과 용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선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한 사람의 행복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내면이 충분히 강하고 독립적일 때 비로소 인생의 풍파 속에서다. 그날 나는 공원에 사진을 찍으러 갔다. 햇살은 좋았고 바람도 잔잔했다. 공원에는 오색 찬란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최적의 촬영 각도를 찾고 있었는데 문득 익숙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간단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평온하고 담담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녀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혼자 앉아 멀리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바라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아이들을 바라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나를 향히 미소 지었다. 어색함도 원망도 지나친 말도 없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건네는 듯한 단순한 미소였다. 나도 그녀에게 미소 지었고 그리고는 몸을 돌려 나의 촬영 목표를 계속 찾아 나섰다. 어떤 일들은 지나가면 그만이고 어떤 사람들은 놓치면 그만이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미련을 두지도 않을 것이다. 내 미래는 저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쏟아져 내렸다. 따뜻하고 눈부셨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냈다. 나는 믿는다. 희망을 품고 용기 있게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나와 나란히 걸어갈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동안의 균열들, 그동안의 상처들은 결국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어 내가 영원히 삶을 사랑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영원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며